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2학년도 설명에 대한 것들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런 훌륭한 일들을 참 많이 하신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인터넷 강의들을 요청해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느라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는데, 혹시 오늘 강의 들으시고 추가로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여기 가셔서 보셔도 될 것 같고, 2학년 학부모님들, 그러니까 예비 고3 학부모님이시니까 수능 날짜 다 아시죠? 내년 11월 18일입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좀 실질적으로 움직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도와주셔야 될 것들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좀 했고요. 근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가 부모님들한테 당부사항이 좀 많은 친구들을 만나보니까 긍정적인 친구들과 부정적인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부정적인 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제일 문제는 뭐냐면 게으르고 시간을 낭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뭐하러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잘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364일 이후에 좋은 결과 분명히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건 절대 안 된다라고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친구들을 보면 근자감, 저는요 근자감 좋은 것 같아요. 근거 없어도 자신감 가진 아이들이 되게 기특하고 예쁘지 않으세요? 전 그게 맞는 것 같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아주 부지런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습니다.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약간 좀 모질러 보이긴 하지만 방법은 다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실 거라는 긍정 에너지를 자꾸 심어주시는 게 저는 부모님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부탁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좀 개략적인 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대입이 수시 정시 있는 거 다 아시고, 그 다음에 수시에는 4가지의 전형들을 가지고서 6번을 쓸 수 있는 거 다 아시고, 그리고 또 수시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다 아시고, 근데 지금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정시가 좀 늘어나면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는 전형들이 늘어나고 있죠. 전에 없었는데 당장에 작년서부터 시작된 거지만 건국대가 수능 최저 얻기로 유명한 대학교였는데 논술서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능에 대한 필요성을 좀 대학에서도 실감하는 것 같고, 이제 자제분들 때서부터는 경희대 네오르네상스가 수능 최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연대도 없앴다가 다시 활동형에선 수능 최저 만들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수능 최저를 적극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 당연한 거고. 자,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은 1번, 2번은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쓰는 전형이지만 2번, 3번은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전형, 그리고 또 학생부 종합 전형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 전형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면 일반고랑 특목 자사고 학생들이 같이 쓰는데 같이 쓰는 전형인데 이 전형을 그 학교의 유형에 맞게 나눠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놨으니까 저는 되게 세련되고 선진화된 전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기존에 좀 문제점은 뭐였냐면 너무 많이 뽑았던 게 문제예요. 그런 학종의 그 인재상에 부합되지 않는 아이들이 많이 좀 붙어서 그냥 겉보기에 좀 안 좋다, 뭐 깜깜이 전형이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셨지만 이제 좀 더 디벨롭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종은 당연히 활용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해요. 일반형과 탐구형. 근데 직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일반고 친구들한테 유리하게 딱 보이잖아요. 그쵸? 탐구형, 특목고 친구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 정시 당연히 있죠. 그리고 2학년 한 겨울방학서부터 갑자기 정신 차린 친구들을 위해서 논술과 정시는 내신의 반영률이 상당히 낮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전형이고, 지금 2학년서부터는 정시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학종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학교예요. 한 대학교인데 이 대학교에 대해서 보시면 여기도 학종을 2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 2가지의 학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교과 영역이라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내신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신 성적도 있고, 그 다음에 교과 세특도 있고, 그 다음에 수상실적 같은 거, 학업과 관련된 그 아이의 어떤 학업 능력과 관련된 모든 걸 본다는 건데, 요 전형은 다 땡땡땡은요 50을 본대요. 근데 탐땡땡은 80을 본대. 그러면 순간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면 아무래도 이 탐땡땡이 그런 성적에 대한 영향력이 크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학교 학종 가이드를 열어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지. 뭐냐면 다땡땡땡은 전체적인 교과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3년간의 성적 추이, 지원 모집 단위와 관련된 교과 성적 등 교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탐땡땡은 보세요. 심화적인 학습 능력과 특정 교과에서의 우수성, 해당 전공 분야의 연계 가능성 이러면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뭐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80은 전교과가 아니네. 심화학습에 대한 증거 자료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특정 교과를 보려고 하는 거구나. 자, 전교과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일반형, 오른쪽이 탐구형. 왼쪽이 일반고 친구들, 오른쪽이 아무래도 특목고 친구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전형.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지.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인 거 딱 말씀드릴까요? 누가 내신 평균이 높을까요? 당연히 이쪽이 높겠지.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좀 더 낮겠지. 실제로 이 대학교 사례를 보시면 기계공학과인데 재진학년 거 보시면 아무래도 일반형이 탐구형보다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평균값이에요. 이제 2학년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평균 내신이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요 대학교 기계공학과가 만약에 100명을 뽑는다고 쳐요. 100명을 뽑으면 만약에 800명이 지원한다 그러면 8대1의 경쟁률이잖아요. 그러면 그 800명을 쫙 줄을 세우겠지? 그 중에서 100명을 딱 잘라요. 이걸 이 아이들한테 합격자 통보를 보내요. 이걸 최초 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초 합격자.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 학교 기계공학과를 붙었는데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붙었어. 그래도 여기 남을까요? 연대가 더 높은 대학이잖아요, 점수가. 그럼 연대로 당연히 가지. 그럼 그 다음 학생 101번 학생한테 합격자 통보를 보내? 그게 몇 바퀴를 돌아? 이걸 추합이라고 얘기하죠. 추가 합격이 몇 바퀴 돌고 나면 이제 마지막까지 최종 등록자에서 이제 몇 바퀴 돌리다 보면 더 이상 이제 돌질 않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합격한 아이를 최종 등록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최종 등록자의 70% 평균. 무슨 말이냐면 최종 등록자까지 딱 100명, 그 중에 70등까지의 성적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70% 평균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이 밑에 꼬랑지가 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거는 넉넉한 내신값이 되겠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조금 더 밑에도 더 낮은 내신들이 있겠지만 아무튼 요 정도 내신이면 충분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논술이 제일 낮은 거 보이시죠? 야, 이건 제가 아주 일반적인 과를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특수한 과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과들이니까 이런 분위기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3학년 올라가시니까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교과라고 써있는 전형은요 내신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냥 뭐 대원에 고도 상관없고 용인 외대 보고도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내신 보고 뽑을 거니까 내신 안 되면 쓰지 마세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교과라고 써있는 전형들이 내신이 좀 높아요. 그리고 학교장 추천은요 교장선생님이 개런티를 해준 학생이라는 뜻이에요. 자, 교장선생님이 아무나 개런티를 해주나요? 뭐 대치동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받은 학생이요. 그 학생 아무나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도 훌륭하게 잘 관리했었고 학교생활도 충실히 했었고 거기다 학업 능력도 제대로 갖춘 학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도 교장선생님이 개런티 해준 아이니까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그 아이를 검증은 가능하면 안 한다는 얘기죠. 교장선생님을 믿는 거지. 그래서 웬만하면 뽑아준다라는 거예요. 큰 문제만 없으면.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원래 내신이 좀 더 낮아요. 근데 이 대학교가 왜 더 교과가 더 낮은 줄 아세요? 이 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에는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여기엔 수능 최저가 있는 거야. 아시겠나요? 수능 최저 못 맞춘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서 추합이 엄청 돌았다는 얘기야. 그러면 결론적인 거 딱 아시겠네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능 최저를 활용하시자라고 말씀드린 거 굉장히 유리해진다는 얘기예요. 교과가 학추보다도 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장 추천 최고다라는 얘기죠. 그 수능 최저만 맞추면 거의 100% 합격이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수능 최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여기에 왼쪽에 있는 이런 전형들이 일반형 학종에 해당하는 것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이 탐구형 학종에 해당하는 것들. 여기 일반고 친구들이 주로 많이 쓰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전형들은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조금 더 많이 올 수 있고 일반고 친구들 중에서도 뭔가 좀 특별한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특별한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거면 써봐도 되고, 내신은 좀 낮긴 하지만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많이 오는 전형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요즘엔 트렌드잖아요. 2학년서부터의 트렌드. 지금 요 일반형 학종 중심으로 이렇게 교과 전형, 학추라든가 지역균형 이런 쪽으로 많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학추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수시에 대략적인 배치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 정도 상황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거예요. 뭐 특수한 학교라든가 그런 특목 자사고의 학교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건 전혀 맞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거고, 예를 들어서 자제분에 다니시는 학교에 몇 등급이 어느 대학 가는지는 학교 선생님이 제일 잘 아세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시만큼은 선생님하고 더 많은 얘기를 좀 나눠보시는 게 의미가 있고, 아무튼 대충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교과와 일반형 학종은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거고, 탐구형과 그 다음에 최저가 있거나 자기소개서 같은 서류를 내면 조금 더 내신에 여유가 생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컷을 좀 더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화면에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좀 학생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 수능 최저 활용하는 학생들, 논술이나 자기소개서나 면접 같은 게 있으면 조금 더 내신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고, 제가 하나 샘플이 하나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건국대랑 경희대 거 갖고 왔거든요. 뭐 제가 이 두 대학을 특별히 좋아해서는 아니고 그냥 자료 중에 기억이기 때문에 맨 위에 있어. 자, 논술에 대한 건데요. 수능 최저가 이래요. 작년에 수능 최저가 이랬는데, 작년도 결과 보시면요, 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의 퍼센티지를 보세요. 지금 이쪽에 인문 쪽에, 건대 인문 쪽에서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 아이들이 전국 전체 수험생 중에 23.3%예요. 굉장히 못 맞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논술이 좀 그래. 그래서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이 논술은 누가 붙나 모르겠어 막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요, 항상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다녀. 아시겠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붙어요. 생각해보시면 논술에서 일단 수능 최저만 맞춰도 굉장히 경쟁률이 낮아지겠다라는 거 바로 보이시잖아요. 의대나 수의대 논술 보세요. 어마무시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은 기간 일단 수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수능 최저를 활용하신다. 그게 수시의 기본 전략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입시 전형에 대한 것들 정리했으니까요. 이거 자료 학원에 놓고 가니까요. 나중에 학원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학원에 오셔서 가져가시던가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좀 보세요. 저는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수1의 공통수학이죠. 수1의 지수로고 생각하면서 들어간 거, 학교장 추천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거, 그 다음에 의치안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평가원에서 본 아이들 집단을 조사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성적 분포를 보면요, 항아리 모양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항아리 모양. 그러니까 1, 2등급 좀 적고, 3, 4등급부터 늘어나서 4, 5등급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점점 줄어들어서 9등급, 8등급, 9등급은 적어주는 이런 항아리 모양의 분포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수학이요, 점점 청자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이들 분포가 밑으로 쫙 깔리고 있다는 얘기야. 한 3, 4등급서부터 성적이 아래, 원점수가 굉장히 밑바닥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수학 포기하는 애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포자들이. 근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수로 생각함수가 들어간 거예요. 겁나게 어려워요. 이거 어렵거든요. 아드님 따님한테 물어보세요. 지수로 생각함수 이거 과내에서 문제 내면요 어마무시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수포자가 더 늘어난다는 얘기야. 앞으로 더 그러겠다는 얘기지. 자, 그럼 제가 이 말씀 몇 드리죠? 이게 대세니까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시고 빨리 수학을 포기하라,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그런 뜻 아니죠. 그쵸? 이게 기회예요. 죄송하지만 수학을 못하고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지금 조금만 더 공부하면요 성적이 쉽게 오를 수 있는 과목이라는 뜻입니다. 학교장 추천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되고요. 내년서부터 공공의대 예정은 돼 있지만 확정은 아니지만 아무튼 의치안이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약대가 1700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약대까지 이렇게 의치안에다가 수의에 교대 약대까지 이렇게 최상위권 친구들이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뭐 수능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 뭐 다 알고 계실 거고, 네, 공통 과목, 그다음에 선택 과목 다 아시고, 그리고 11월 18일이 확정된 거고, 그래서 오늘부로 해서 364일, 52주 남았고,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딱 1년 남았어요. 그쵸? 네, 정말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장 추천 학교에서 하나 설명드릴게요. 내년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자 보세요. 인원수 끝내주지 않아요? 이 빨간색이 모집 인원수. 제가 이걸 만들면서 지금 고3 거랑 비교해서 만들 걸이라는 후회를 했어요. 이거 대충 보시면요, 지금 고3 친구들에 비해서 거의 60% 이상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예요. 자, 학교장 추천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데다가 거기다가 이렇게 자제분들 가고 싶은 대학 다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뭐 웬만한 대학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국에 있는 웬만한 대학교들, 그리고 특히나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 상당히 많이 뽑는 거예요. 올해에 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뽑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내신 좋은 애들만 가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을 약간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해 봤거든. 13,076명을 뽑아요. 근데 플러스 알파까지도 추가로 선발될 수도 있어요. 추합이 엄청나게 도는 게 학교장 추천이거든요. 근데 2학년 수험생이 45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3%가 학추야. 엄청난 인원인 거죠. 그래서 250명 정원인 학교를 예를 들어서 보면 한 100명 정도가 추천을 수령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대학들에 대해서. 거기다가 이렇게 인원수 제한 없는 대학들까지 있어요.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다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야. 끝내주지 않아요? 그쵸? 이게 온라인이니까 반응이 없으니까 진짜 끝내준다고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네. 채팅창이라도 뭐 궁금하신 거 올려놓으시지 아무도 얘기도 안 하시고. 네. 자, 아무튼 굉장히 많은 인원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당 5명에서 10명 정도까지도 추천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학교랑 많이 선생님하고 많이 얘기를 해보셔야겠지만 뭐 아무나 추천은 안 해주겠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하는 친구 추천해 주시겠지. 분명히 카드 남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중복 지원이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의 이런 추가 합격도 많이 돌 거고 66%의 대학이 수능 최저가 있어요. 활용하시라는 얘기랄까요? 그래서 합주 받고 거기다가 수능 최저 맞추면 면접 가서 완전 엄한 짓만 안 하면 이거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되 올해 고3들은 한 5명 정도에서 한 7명 받는 것 같거든요. 좀 더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추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입에 대한 거 6개년치 정리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올해 화두잖아요. 서울대 정시에서 교과평가 지금 1학년 아이들서부터 진행한다고 이것 때문에 난리 난 거예요. 이제 와 서울대 정시도 내신 반영한다. 이제 우리 서울대 가긴 다 틀렸다. 막 그런 얘기들 하시는데 다 서울대 가시나요? 전국적으로?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 그래서 어떤 학교는 1학년 학생 중심으로 막 자퇴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뭐 그렇긴 한데 솔직히 뭐 2학년 학부모님들 저희가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는 364일에 끝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되던 말든 알 게 뭐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크게 흔들릴 것도 없고 혹시 주변에 1학년 학부모님들 계시거나 혹시 2학년 학부모님 중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 혹시 재수하면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우리 그냥 364일에 끝낼 거다 생각하시되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돼도 내신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대충 보시면 이 정도 상황을 받는 아이들이 있어. 질문. 타 대학은 이거 할까요? 서울대니까 하는 거야. 서울대 아니고선 이런 거 못해요. 정시에서 내신을 이런 식으로 정성적으로 반영한다는 거 서울대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교니까. 그리고 또 서울대 기준으로 A인 이 우수학생이 재학생이 수시로 갈까요? 정시로 갈까요? 만약에 제 아들이라 그래도 난 당연히 수시로 보내겠어. 정시로 안 보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급의 아이들이 정시에 지원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리고 또 일반고에서 A평가를 받는 학생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의 상황을 그냥 정량을 말씀드리면 하시던 대로 하시면 돼요. 혹시나 재수하게 돼도 내신 때문에 서울대 못 가거나 그런 일은 크게 벌어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참.
맞다. 이거 말씀드리려 했어요, 이거. 네. 학종에서 수치적인 평가가 강화된다. 부모님들은 아시죠? 정량평가라는 게 뭔지? 정량적인 평가가 학종에서 더 강화가 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가 강화된다라는 걸 보시면 부모님들 학생이 앞으로 학종도 내신이 올라가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교과랑 다를 바가 없어요. 학종은 없어져야 되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학종에서 정량적인 건 좀 다른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교 합격자 4명의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해드리면요. 이 학생이 일반고 학생이 아니다라는 건 이해하시죠?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인데도 내신이 좀 여유가 있는 거 보면 이래서 학종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이 대학교 교과 전형으로 가려면 제가 보기엔 마지노선 거의 1.8 후반대예요. 그게 마지노선이야. 근데 이런 아이들이 합격증을 거머쥐었다는 건 학종은 굉장히 좋은 전형이라는 얘기예요. 학생의 우수성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뒤늦게 시작해도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래서 저는 2학년 학부모님들 학종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활용하시고 논술도 마찬가지 활용하실 수 있으면 활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 자 보세요. A, B, C, D 학생 중에 누가 제일 우수해 보이세요? 뭐 다 똑같을걸? C 학생이 제일 우수해 보이시죠? 사람 보는 눈은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왜 학종이 깜깜이 전형이야? 얘가 제일 우수해요. 얘가 제일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대학에서도. 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7등급서부터 시작한 아이야. 근데 꾸준히 올려갖고 3학년 때 1.5등급까지 끌어올렸어. 정말 멋진 친구 아니에요? 이런 친구 교과는 못 가요 절대. 학종이니까 가는 거야. 자제분들 2학년 1학기 내신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남은 내신이 있잖아요. 기말이 남아있고 3학년 1학기가 있는데 이런 학생들을 선발해주는 학종은 좋은 전형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게.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모르는지 아세요? 아니 학종 썼는데 정시 잘 나오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학종을 쓰시되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세요. 서류 100 이런 건 쓰지 마세요. 정시가 잘 나오면 면접 안 가면 돼.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렇게 썼거든요. 단계별 전형으로 면접이 있는 전형을 쓰시면 정말 정시가 잘 나왔다 그러면 안 가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만 활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A, B 학생 두 학생 보시면요. 누가 더 우수해 보이세요? 그냥 딱 정량적으로 보면 당연히 A지 5, 1등급인데 끝내주잖아요. 근데 학종에서는 B 학생을 더 우수하다고 평가를 해주는 거지. 왜냐하면 칸시인이 1등급을 받았잖아요. 칸시인이. 근데 이 학생은 이 2등급이 있긴 하지만 완벽한 1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리면 표준 편차가 작다는 얘기는 그만큼 아이들의 밀집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가 좀 많이 몰려있다. 아이들이 좀 균일하다는 얘기인데 우수하게 균일한지 띨띨하게 균일한지 요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평균값을 보시면 돼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평균값이 높잖아요. 이때 아이들 진짜 빡시게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좀 우수한 아이들이 많았다는 얘기야.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시즌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서 확실하게 1등급 받았잖아요. 이 학생은 정말 끝내주게 우수하는 학생이라는 뜻이지. 자제분들 다니시는 학교에 성적을 좀 보세요. 그래서 학생 기록부를 보시면 과목별 표준 편차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한 이 정도면 되게 작은 편이고요. 평균도 이 정도면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내신 받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블라인드 평가가 돼도 이런 거 보면 대충 그 학교 상황 다 알고 있고 저는 선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블라인드가 돼 있는 학생 기록부를 몇 개 봤는데 대충 알겠더라고요. 어느 학교인지. 제가 하는데 학교에서 선발하는 교수님들이 모르실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너무 또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아무튼 B 학생이 훨씬 더 우수하고 뛰어난 학생이다. 학업 역량을 갖춘 학생이다.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증거. 이런 게 바로 학종에서의 어떤 정량성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수능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수험생들의 상황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 고3들 6월, 9월 수능 그리고 올해 고3 6월, 9월 이제 내년에 이제 고3 되시잖아요. 그래서 원점수에 따른 어떤 표준 점수와 백분위의 상황을 좀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하고요 수학 가형하고는 큰 차이점들이 나타나지 않는데 수학 나형 쪽 문과 쪽 좀 한번 보실래요? 여기에 3, 4, 5등급 대 아이들의 성적을 좀 보세요. 정말 형편없지 않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나요? 지금 문과 쪽으로 진학하는 친구들의 수학이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국어서부터 보실래요? 국어는요, 일단 1등급 대 아이들의 성적 변화율을 보시면, 좀 크긴 커. 그쵸?
근데 얘네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5등급 대 아이들은 성적 편차가 엄청 크죠. 7점에서 마이너스 5점까지 너무 편차. 그래서 지금 하위권 친구들이 국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인데 국어의 상위권도 썩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걸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거기를 틈바구니 들어가기가 그다지 어렵진 않을 수 있겠다. 아까 고 선생님 얘기하시더만 잘 가르친다고. 네, 진짜 잘 가르치나? 저랑 전서부터 알던 친구예요. 근데 잘 가르쳐 진짜. 카리스마 짱이에요. 네. 지금 되게 깜찍해 보이지만 수업할 때는요 짐승 같아요. 그래서 국어 열심히 해두시면 상위권 진학하는 거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1등급 확보하기가 좀 많은 틈바구니가 있어 보이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수학 가형 보실래요? 딱 보니까 아시겠죠. 못하는 친구들은 어마무시하게 벌어졌습니다. 성적 편차가 플러스 11점서부터 마이너스 7점까지 18점을 왔다 갔다 해요. 원점수가. 근데 상위권들은 굉장히 조밀하죠. 상위권 진입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딱 보시면 이런 모양을 딱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과 쪽 거 보여드릴까요? 문과 쪽 거? 어마무시하지 않나요? 이거 하위권들은 그냥 다 못해요. 그쵸? 계속 밑이야. 플러스 1점부터 마이너스 7점이지만 그냥 점수 자체가 낮아요. 그러니까 수학 나형에서 포기한 친구들이 뭐 개선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는 게 별로 없어 보인다. 좀 마음이 아프지만 좀 하려고 하면 들어가기 쉽거든요. 많이 비어있잖아요. 여기 수학 나형의 빈 부분 보세요. 굉장히 널널하거든요. 상위권들이 너무너무 불안정한 상황이다. 다시 얘기하면 이 친구들이 막 열심히 하는 상황이 아니니까 여기서 좀만 열심히 해주면 올라가기가 수월해지는 상황이다. 문과 쪽에서는. 그래서 내년에 수한수투랑 확통 주로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성적이 한두 문제 맞아서 상승되는 폭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수학 절대 포기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고,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고난도 문항 공략하기, 실수 줄이기, 수능학습 비중 줄이지 않기, 이런 식으로. 고난도 문항은 낯선 문제를 고난도 문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문제 푼 만큼 성적이 향상될 수 있다는 거고, 정리해드리면요. 일단 등급 간의 격차도 크지만 준킬러 문제라던가 실수로 인한 감점 없게 하고, 일단 한 문제라도 더 맞으면 그 효과는 굉장히 커진다. 그런 내용들이고, 중하위권이 불안정한 상황이고 문과 상위권 수학 굉장히 불안정하니까 틈바구니로 올라가기 쉽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기출 N회도. 이게 정답이에요. 수능 공부의 가장 중요한 정답은 일단은 기출 N회독 자기주도 학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낯선 문제를 없앤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참고로 제가 보기에도 상위권 아이들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요 보통 10개년치 넘게 풀어요. 딱 보면 알아. 이거 2016학년도 6월 거네요 막 이러면서 딱 알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열심히 반복해서 풀어보라고 제가 설명회 때마다 이 얘기를 해요. 설명회 때마다 제발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고 시험지 사이즈로 풀어보고 그리고 OMR 체크까지 하는 거, 이런 연습을 계속 하시는 거. 이게 기출 N회독. 그래서 풀고 나면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그냥 아이한테 보여주세요. 문제 풀고 나면 이걸 꼭 하자. 전 과목 다 합시다. 근데 제가 기출이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사설 모의고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육청 모의고사와 평가원 모의고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고 나면 틀린 건 뭐 때문에 틀렸고 맞은 건 뭐 때문에 맞았는지 다 확인하고 몰랐던 개념 있으면 정리하는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들고 이걸 몇 번씩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다. 아시겠나요? 쉬는 시간에 이거 보는 거다. 쉬는 시간에 축구 이제 좀 그만하고 이제는 쉬는 시간에 이거 짬짬이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틀린 문제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 기출 N회독. 이렇게 시간 정해서 문제 쫙 풀고 이런 거 만드는 걸 기출 N회독이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원점수는 300점 만점인 거 아시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는 등급. 근데 아까 영어 선생님 말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전에는 서울대랑 고대가 영어 성적이 낮아도 합격할 수 있었는데 2학년서부터요 영어 2등급서부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대랑 고대도. 그래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자제분들은 우리 마지노선 그냥 1등급 목표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쵸? 마지노선이니까 좀 그렇다. 네, 영어 1등급 목표로 공부하시는 거죠? 영어 등급이니까 이건 점수 빼는 거고, 탐구 2개 더해서 100점, 그래서 총 300점 만점. 그래서 기출문제 계속 풀라고. 수능 선택은 이렇게 되는 거 뭐 다 아시니까. 근데 뭐 대부분 그냥 문과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문과가
굳이 미적을 할까요? 하려고도 하는데 뭘 근거로 뭘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해봐도 문과로 갈 친구가 굳이 미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저희 못 찾은 것 같아요. 확통이 표준 점수도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냥 확통하시는 게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사탐하세요. 뭐 굳이 뭐 문과 쪽으로 가시는데 물리투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과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과가 문제죠. 이과는 미적 기하 중에 하나 과탐 선택하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저희도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뭐가 더 유리한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내년에 6월 달에 평가원 시험을 보면서 집단을 좀 봐야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재수생들이 미적할 거고 그러니까 재학생들은 기하해라 뭐 이런 단편적인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단편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무튼 포인트는 자연계 학생들이 수학 확통이나 사탐을 하면 좀 다소 예상치 못한 진학을 하지 않을까 깜짝 놀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과는 미적 기하 중에 하나 그리고 과탐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어요. 아직까지는 너무나 불확정성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불확정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어려운 내용이라 뭐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시는데 그나마 그냥 조금 제가 여태까지 해본 거 가지고서 그나마 약간의 결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표준 편차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조금 더 좀 점수가 조금 올라가지 않나 이런 것 같아서 좀 상위권이 어느 걸 선택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결정짓지 마시고 이과는 그냥 미적 기하 같이 해두시고 있다가 상위권 친구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내년에 좀 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하나 그냥 팁을 드리면요. 기존에 3학년들은 이과는 수학 가형 받고 문과는 수학 나형 이렇게 따로따로 받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합쳐졌잖아요. 수완수투에서 공통과목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문과 친구들의 수학에 대한 성적이 좀 낮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과 입장에서 보면 문과에 수학 못하는 친구들이 대거 유입된 효과잖아요. 수완수투에서 보면. 그러면 이과 친구들은요 표준 점수가 좀 강제 견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기존에 똑같은 원점수인데도 문과에 좀 성적 안 좋은 친구들이 확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이과에서 봤던 표준 점수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이과 친구들 수완수투 확실하게 해두시라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여기가 점수 받치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럼 문과는 어떻게? 자기네끼리 수학 나형을 봤었었는데 이과에 수학 잘하는 애들이 쏟아져 들어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떨어지게 되겠죠.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문과는 확통이 관건이죠. 확통에서 확실하게 점수를 받으시면요 확통이 표준 점수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통을 잘 활용하시면 어느 정도 비슷한 레벨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보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정리해 드릴게요. 학생부 예전에는 무엇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요즘엔 안 그렇죠. 이거 입학사정관제 때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하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진행 과정과 소감과 교훈을 정리해 두시는데 제가 어떻게 정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선생님이 이런 걸로 네가 발표해서 이렇게 했잖아. 내가 보기엔 너의 지식의 심도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 아주 좋았던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선생님 근데요 제가요 그 주제를 고른 이유는 이랬고요. 준비하는 과정은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으로 이런 걸 했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게 사실이라면 왜 학생부에 반영 안 해주시겠어요? 맞다. 그래. 그게 이거였구나. 오케이. 그러면서 반영해 주실걸? 즉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어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까지 하시면 이건 최고의 학업 역량으로 인정받는다. 이게 2015 교육과정 변화에서 학생부 재구조화 논문의 핵심 포인트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뭐냐면요 이렇게 써있는 학생기록부를 보고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첨삭을 했거든요. 어떤 협력을 했냐, 어떻게 표현했냐, 어떤 노력을 했냐 이런 어떻게가 너무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다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생기록부에서 학생의 학업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좀 더 이런 구체적인 어떤에 대한 언급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정리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런 동기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대한 것들과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한 것들이 학생 기록부에 어필이 되면 학생의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도 상담할 때 동기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플러스 알파에 추가 활동한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 사실이면 기록을 안 해주실 리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학생 기록부에다 다 쓸 필요는 없어요. 학생의 어떤 진로에 관련된 과목이라던가 진로와 연계된 활동에 대해서만 학년당 뭐 한두 개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때 거 중에 의미가 있는 아니면 주요 과목에서건 그래서 동기와 과정과 결과 플러스 알파의 추가 활동 그런 것들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동기는 뭐 어마무시한 동기 아니에요. 동기는 학교 생활에서 한 것만 인정받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창체 시간에, 동아리 활동 시간에 이게 동기예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전형들 요약 정리해놨으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제분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한번 참고해보시고, 위에 여기까지가 일반고 친구들이 좀 더 많이 쓰는 전형이고 요게 특목 자사고 친구들이 좀 많이 쓰는 전형이고 7번은 농어촌 안 되시죠? 네, 농어촌 안 되시고 학교도 안 되면 안 돼. 자, 그래서 7번은 자격 요건이 필요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내신 관리를 특별히 더 해야 될 과목도 제가 정리했습니다. 참 친절하게 제가 빨간색으로까지 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쓸 친구들 내신 국어, 영어, 사회문화 한 문제라도 더 맞으시면 큰 의미가 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남은 내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서 원점수의 변화까지도 산정을 하니까요, 원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과 것도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참 친절하네요. 어쩐지 디테일하게 잘 정리를 해놨대요. 한눈에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필요하신 자료들 있으시면 학원에 문의하시면 나중에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비교과도 보시면 이 비교과는 이런 비교과 다 하시면 의심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가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학생 기록부에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이쪽으로 진로를 잡으세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시라는 거고, 그리고 비교과는 요즘엔 비교과로 대학 가지 않아요. 어마무시한 대단한 비교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코로나 환경에서도 그런 거 만들면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게 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청소를 하셔도 열심히 하세요. 지금 뭐 대단한 거 할 수 있는 애 없어요. 자, 논술로 논술 얘기 간단히 말씀드리고 정리할게요. 일단은 경쟁률이 높다고 하지만 반 이상이 떨어져 나가요. 최종 못 맞춰서. 그리고 또 반 이상이 답을 못 맞춰서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일단은 논술 경쟁률에 너무 크게 흔들리지 마시고 일단 꾸준히만 하시면 되고요. 뭐 학원을 다니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요즘엔 인강으로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인강으로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논술 꾸준히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고, 일단 철칙은 일단은 잘 쓰자. 근데 부모님들이 자제분들의 논술을 도와주실 수 있는 게 없을걸? 그렇지 않아요? 네. 논술에 대해서는 부모님들이 해주실 게 없는 게, 전 1번은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아이들 글씨 쓰는 거 좀 봐주세요. 교수님들이 남학생들 글씨 되게 요즘에 여학생들도 글씨를 못 쓰나 봐. 근데 그 못 쓰는 글씨를 조그맣게 쓰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나노 발체라고. 그래서 글씨 좀 깨끗이 쓰자는 얘기고요. 꾸준히 하자. 그리고 최저 확보하자. 그리고 첫 줄에 답을 쓰면서 좀 깨끗이 쓰고 넉넉하게 글 쓰는 연습하면 논술도 대박. 되셨죠? 자, 제 마지막 PPT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통계치 만든 건데요. 보세요. 상위권 친구와 비상위권 친구를 저희가 딱 나눠놨는데 무슨 차이인지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화면으로 봐도 보이시나? 보이네. 하루 평균 학습 시간이에요. 상위권 친구와 비상위권 친구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일단 학습 시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의 어떤 꾸준함, 항상성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 보세요. 난 도대체 이 친구들 신학기에 왜 바쁜지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빠서 공부를 못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요, 상위권 친구들은 어느 정도 학습 시간이 유지되는데 이 친구들은 학습 시간이 뚝 떨어져 버려.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끝나면 완전히 내 세상인 거지. 근데 진짜 희한한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지금 기말고사 기간에 학습 시간이 다시 늘어났잖아요. 근데 기말고사가 끝났는데 상위권 친구들 학습 시간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상위권 친구들도 학습 시간이 더 늘어났어. 아니 갑자기 왜 시험 끝났는데 원래 이렇게 신나게 놀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학습 시간을 늘렸을까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나?
나 이러면 안 되겠다. 정신 차리고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봐. 근데 오래 못 가죠. 그쵸? 전체적인 상황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잔소리 드리는 거지만 일단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어느 정도 학습 시간 계속 유지하는 건 의미가 큰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인 공부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최대 능력치를 발휘하고 효율성 있게 하려면 바쁘게 움직여야 되고 힘들게 해야 된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자제분들 좀 많이 도와주셔서 자제분들 364일에 꼭 끝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